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책과 함께 늘 행복하시길 바라는 책 읽어주는 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펴내고 서정민 님이 쓰신 영조, 사도세자, 정조, 그들은 왜? 입니다.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요, 사도세자와 영조,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또한 이 부자간의 비극이 그동안 늘 궁금했던 숙제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유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28년 동안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파괴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부부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아기이지만 한 생명을 양육하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무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존재와 사고방식과 양육태도는 그 자녀의 인생뿐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 그리고 그 후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모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자녀가 이미 커버린 경우가 많죠. 어쩌면 우리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지난 다음 깨닫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고 소중하게 대해지길 바라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영조, 사도세자, 정조, 그들은 왜? 서정미 지음. 연구 동기와 방법.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 논의할 때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그러나 현실과 역사 속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이상적인 기대에 배치하는 경우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모화변. 1762년 5월 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살해된 엽기적인 사건. 어미가 죽일 것을 청하고 아비가 죽이라 명하고 장인이 앞장서서 집행한 이 사건은 조선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 조선 왕조 500여 년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 이모화변은 사도세자 이선이 뒤주에 갇힌 후 8일 만에 28살의 나이로 사망한 사건이다. 이 참담한 사건의 원인으로 당시와 후대의 기록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만들어 왔다. 사도세자의 비극이 그 시대 치열한 당쟁의 희생물이었다고도 하고 탕평책으로 전국의 안정을 도모하던 영조와 개혁적인 사도세자 간의 정치투쟁의 결과라는 견해도 있다. 또한 정치적 이유보다는 사도세자의 치료될 수 없었던 광증이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며 비극의 원인에 대해 갑론을박한다. 부자관계의 갈등은 프로이트가 1900년 그의 저서 꿈의 해석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개념을 도입하면서 정신분석학 이론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프로이트는 지구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다라고 말했다. 실패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정적인 신경증의 핵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극복되지 못한 내적 대상으로서의 아버지는 가혹한 초자아로 자리 잡으며 이는 한 인간의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방해하는 요소로 강력히 작용한다.
큰 나무 밑에서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는 격언이 말해주듯이 거대하고 강력한 아버지의 존재는 때로는 아이의 성장과 독립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모화변을 당파 정쟁으로 빚어진 비극이라거나 사도세자 개인의 실패의 원인을 두고 접근한 기존의 책들과 논문들의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비극의 원인에 접근하기 위해 영조, 사도세자, 정조에 이르는 3대에서 발생한 심리 내적인 발달과 대상 관계를 이해하고 이들의 실패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부자관계 실패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클라인의 시기심을 살펴봄으로써 아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행하는 아버지의 심리 내적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위니캇의 거짓 자기 이론을 통해 비극적 사건의 목격자이자 피해자였던 정조가 어떻게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의 심리 내적 성장 과정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유추하고자 한다. 역사적 그날 이모화변의 재구성 총 9일에 걸쳐 진행된 참혹한 이모화변에 대해 먼저 왕조의 공식 사료인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참변의 무게와는 대조적으로 사도세자를 뒤주에 감금한 날과 8일 후 사도세자가 사망한 날에 단 3개의 기사만이 실록에 남아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감금한 당일인 영조 38년 윤 5월 13일에 2개의 기사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왕세자가 대명하다. 세자를 패하여 서인으로 삼고 안에다 엄히 가두다. 위의 2번째 기사에는 이모화변의 배경과 발생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세자가 대리청정을 한 후부터 질병이 생겼고 그의 나이 23살 이후부터는 병이 악화되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세자의 만행과 역모에 관한 나경원의 고변 후부터 영조가 패하기로 결심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던 차에 유언비어가 돌아 임금의 마음이 놀랐다. 또한 영조는 자신의 정비였던 돌아가신 정성왕후가 곧 변란이 일어난다고 말해준 꿈을 꾸었다. 이에 영조가 자결할 것을 명하였으나 세자가 용서를 빌었고 조아린 이마에서 피가 나왔다. 영조가 칼을 들고 세자의 자결을 재촉하니 세자가 자결하고자 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말렸다. 영조는 이어서 세자의 지위를 폐하고 서인을 삼는다는 명을 내렸다. 세자가 곡하면서 땅에 엎드려 애걸하였다. 그러나 임금의 전교는 더욱 엄해지고 세자의 친어머니인 영빈 이씨까지 나서서 세자의 일을 고하였다. 드디어 세자를 깊이 가두라고 하자 세손이 황급히 들어와 아비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임금이 세손의 청을 물리치고 빈궁과 세손을 홍봉한 즉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사도세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자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다. 사도세자가 공식적으로 사망한 날인 1762년 영조 38년 윤 5월 21일에 다른 국정기사와 함께 사도세자가 흉서하다, 왕세자의 호를 회복하다 라는 한 줄의 기사만이 사도세자의 운명을 알려줄 뿐이다. 기사에는 영조가 부자간 30여 년의 정과 세손의 마음을 생각하여 세자를 복위하고
시호를 생각할 사, 슬퍼할 도라는 뜻의 사도세자라 명하고 장례 절차에 대한 지시만을 내렸다는 설명이 따른다. 조선 왕조의 다른 공식적 기록인 승정원 일기에 실린 이모화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정조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정조가 즉위하기 직전인 1776년에 공식적으로 삭제되었다. 따라서 저자는 사도세자의 부인이자 정조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가 쓴 기록문인 한중록을 중심으로 영조와 사도세자와의 관계 및 당시 상황들을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이모화변과 그 전후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중록은 해경궁 홍씨의 개인적인 회고록이다. 해경궁 홍씨는 영조를 왕위에 즉위시키고 그가 재임한 기간 동안 집권 세력이었던 노론의 명문가 출신으로 10살의 나이에 세자와 혼인하였다. 그 후 그녀가 28살이던 해에 사도세자가 죽임을 당하였고 42살 때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올랐다. 그녀가 환갑이 되던 1875년에 해경궁 홍씨는 자신의 생을 회고하는 한중록의 집필을 시작하였다. 그동안 한중록이라는 제목은 파란만장하였던 그녀의 삶을 생각하여 한스럽다는 뜻의 한중록으로 널리 인식되어 왔으나 사실은 인생의 노년기에 자신의 생을 회고하며 한가로운 중에 쓴 기록이라는 한가할한 한중록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중록에서 전반적으로 표현된 해경궁 홍씨의 정서 또한 사도세자를 향한 사랑이나 그의 죽음에 대한 피맺힌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기보다는 행여 사도세자로 인해 자신과 아들 정조가 영조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자신의 안위와 친정 가문을 더욱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그녀의 입장은 한중록의 한자 제목이 후자라는 설을 더욱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한중록은 조선 왕실의 주요 일원으로 70여 년의 시간을 궁궐에서 보낸 한 여인이 자신의 삶과 역사에 대하여 철저히 사료에 충실하게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은 산문이다. 뿐만 아니라 왕실 내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혹은 알면서도 감히 말할 수 없었던 내밀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크게 평가받는다. 특히 영조와 사도세자에 관한 부분에서는 날카로우면서도 탁월하게 이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모화변 당시 사도세자의 형을 집행한 이가 사실상 해경궁 홍씨의 친정아버지 홍봉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록 서두에서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친정 집안을 음해하려는 소문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아버지 입장을 옹호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친정 가문을 옹호하는 해경궁 홍씨의 시각이 과연 얼마나 중립적일 수 있을까라는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한중록 중 나의 남편 사도세자 편은 1762년 경모궁의 죽음은 천고에 없는 변이라 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어 해경궁 홍씨는 남편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며 사도세자의 병환이 너무나 깊어 영조가 종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단으로 그 내막을 자세히 알리고자 이 글을 쓴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사도세자의 탄생부터 순차적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 한중록에서 해경궁 홍씨는 사도세자의 병증과 갖가지 기행이 끝을 모르고 점점 더 악화되어 가던 중에 발생한 나경원의 고변 사건을 이모화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사도세자가 28살이던 1762년 5월 22일 나경원이 세자에 관한 망극한 상소를 올리자 영조가 나경원을 직접 신문한 후 세자를 경희궁으로 불러서 이에 대해 물었다. 이후 나경원은 사형을 당하지만 화병이 극에 달한 사도세자가 수로를 통해 칼을 들고 영조의 처소였던 경희궁을 가려고 시도하였다. 이를 두고 소문들이 낭자하니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궁궐에서 사도세자가 영조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음을 의미한다. 비극의 날인 윤 5월 13일 아침 사도세자의 친모인 선희궁이 영조를 찾아가 읍소하며 동궁의 병이 점점 깊어 바랄 것이 없으니 소인이 차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리에 못할 일이나 옥체를 보호하고 새 손을 건져 종사를 평안히 하는 일이 옳사오니 대처분을 하소서라고 고하였다. 이를 들은 영조가 경희궁에서 세자가 있는 창덕궁으로 나서는데 나쁜 일이 있을 때 그가 사용하는 문인 경화문을 통해 창덕궁으로 들어왔다. 해경궁 홍씨는 이때 이미 영조가 사도세자의 처분을 결심하고 왔음을 직감하였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도세자는 영조가 창덕궁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해경궁 홍씨에게 자신을 보러 오라고 요청한 후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이야기를 그녀에게 하였다. 마침내 영조의 호출령이 내리고 세자가 휘령전으로 나아가니 영조는 좌정하시고 칼을 안고 두드리시며 그 처분을 하시니라 라며 세자의 자결을 명하였음을 적고 있다. 오후 3시 즈음에 쌀 담는 뒤줄을 내라는 명이 드디어 내려졌다. 세손이 휘령전으로 들어가 아비를 살려달라며 애원하나 영조는 듣지 않고 나가라 명령하였다. 사도세자는 칼을 들어 목숨을 끊으려 하였으나 옆에서 신하들이 말려서 실패하자 영조에게 눈물로써 용서를 빌었다. 아버님, 아버님, 잘못하였으니 이제는 하라 하시는 대로 하고 글도 읽고 말씀도 들을 것이니 이리 마소서 하며 애원하였으나 결국은 뒤주에 들어가게 되었다. 세자를 폐위하여 서인으로 만들었으니 휘령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지켜보던 해경궁 홍씨 역시 궁궐에 머물 수 없어 세손과 함께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다. 이것이 사도세자의 아내로 가장 가까이에서 사건을 지켜본 해경궁 홍씨의 기록이다.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모화변이 일단락되자 해경궁 홍씨는 자신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몇 차례나 시도하였으나 아들 정조를 생각하니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며 궁색한 변명을 이어서 하였다. 그리고 저희 모자 보전함이 다 성은이로소이다 라며 자신과 정조를 살려준 영조의 깊은 은혜를 칭송하였다. 그녀는 사도세자가 아무런 병증이나 죄도 없는데 영조가 그를 미워하여 죽였다는 세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며 영조의 잔인한 처분을 옹호하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사도세자의 죽음은 그의 돌이킬 수 없는 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애통하지만 영조가 조선 왕실의 종사를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모화변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광현의 이모일기와 권정침의 모년일기 등 이모화변에 관한 다른 기록에 의하면 사도세자가 뒤주판을 발로 차고 뛰쳐나와서 다시 그를 뒤주에 들인 후 영조가 널판을 대고 큰 못으로 못질을 한 후 동아줄로 뒤줄을 꽁꽁 묶게 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미 한여름에 접어들어 더위가 한창이었는데도 뒤주 위에 풀을 덮어 더욱 무덥게 한 다음 군졸로 지키게 하고
뒤주에 가둔 지 7일째인 19일이 되어서야 영조가 개선가를 연주하면서 자신의 거처였던 경희궁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듯하였다. 처음에는 신하들이 조그만 구멍을 통해 물과 음식 등을 조금씩 넣어주기도 하였으나 영조가 더욱 엄하게 봉쇄하자 이마저 끊어졌다. 사도세자의 공식적 사망일은 윤 5월 21일이나 실제로는 그 전날 20일 오후 3시쯤이라고 한다. 영조는 몇 번씩이나 세자의 죽음을 확인한 후 뒤줄로 옮겨 풀었다고 다른 기록들은 전하고 있다. 영조, 천민 무수리 아들에서 성군으로. 천민의 몸에서 태어났으나 조선의 왕들 중 가장 장수한 영조는 83살의 나이로 52년이라는 최장기간 왕위에 재임하였으며 손자인 정조와 함께 18세기 조선의 부흥기를 이끈 위대한 왕으로 후세에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임금으로서의 찬란한 업적 뒤에 숨겨진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를 살펴보면 편집적인 불안으로 가득하며 냉정하고 잔혹한 또 다른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숙종과 숙빈 최씨 사이에서 태어난 영조는 출생부터 어머니가 천민 출신이라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다. 조선의 역대왕 27명 중 천민의 피가 흐르는 왕은 영조 단 한 사람으로 태생에 대한 콤플렉스는 평생 영조를 지배하였다. 영조의 생모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숙종이 우연히 정비 2년 왕후의 몸종이었던 이름도 없던 무술이 최씨를 취하게 되어 영조가 탄생하였다고 전해진다. 무술이는 궁녀들의 시중을 들고 여종으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 천민 중에 천민이라 할 수 있다. 숙종의 사랑을 독차지한 장희빈이 영조와 그의 어머니를 멸시하고 핍박하였다고 기록은 전한다. 영조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장희빈의 죽음을 목격하며 궁궐에서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온몸으로 경험하였다. 이후 숙종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한 어머니가 사가로 나가게 되었고 영조 또한 19살이 되던 해 궁에서 내쳐져 10여 년을 궁 밖에서 생활하였다. 그의 성장 과정이 불안으로 가득하였고 순탄치 못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숙종 재위 당시 극심한 당쟁 속에서 권력에는 무심한 듯 공부에만 열중하며 분수대로 초야에 살았던 영조는 이복형인 경종이 왕위를 승계한 후 경종을 반대하던 노론 세력에 의해 28살의 나이에 왕세자에 책봉되었다. 이후 심신이 허약하였던 경종이 즉위한 지 4년 만에 사망하기까지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에 부딪힐 때마다 왕세자의 자리에 뜻이 없음을 천명하면서 영조는 극심한 붕당 정치 속에서 영리하게 생존하는 법을 배웠다. 어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조가 지시한 인삼을 병세가 위중했던 경종이 복용하고 결국 사망하자 이복형인 경종을 독살하였다는 온갖 소문들 속에서 영조는 31살의 나이로 왕위에 즉위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왕이 되었지만 영조는 그 시작부터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들을 가지게 되었다. 천한 무수리 출신의 어머니, 경종 독살설, 숙종의 친자가 아니라는 소문, 그리고 취약한 정통성 때문에 자신을 왕위에 옹립한 노론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그는 이후 정적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조선을 통치하였다. 이러한 영조의 컴플렉스는 평생 그를 옥죄는 멍해가 되어 그로 하여금
수차례 사도세자에게 선의를 표명하고 대리청정을 하게 하는 이유로 작용하였다. 탕평과 균역법 실시 등 노련한 정치가이자 성군으로서의 면모와는 다르게 그는 무척이나 다혈질로 방석에 앉아 업무를 보다가 방석을 집어 던지기도 하였다. 기록은 그가 눈물 많고 차마 들을 수 없는 욕설을 자주 하였으며 변덕이 심하였다고 전한다. 또한 한중록에는 영조가 매우 심한 경로를 터뜨렸다고 거듭하여 언급하였으며 신하들도 자신의 문집에서 영조의 폭발적인 경로에 대하여 여러 번 기록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을 그림으로 표현한 박시백은 이러한 영조의 성격을 수도꼭지와 기름통으로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다. 자신이 원할 때면 언제든지 눈물을 흘려 자신의 뜻을 어떻게든 관철시키고야 말았으며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붙은 기름통처럼 화를 내었다고 한다. 영조는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 차례 단식투쟁도 불사하였다. 실록에서도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는 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사도세자뿐 아니라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바닥에 찧어 피가 날 정도로 대죄를 한 기록들이 수없이 나온다. 그러나 동시에 영조는 매사에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으로 냉정하리만치 이성적이고 치밀하고 계획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조선왕조실록에도 그가 늘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라는 말을 되풀이해서 하였음이 기록되어 있고 한중록에도 꼼꼼히 살피시며 재빠른 성품이며 덕이 크시고 지극히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밝고 총명하시며 대면대면한 성품이 아니신데 라고 쓰여 있다. 그는 자신의 건강 역시 거의 강박적인 수준으로 돌보았는데 철저하게 채식과 소식하였으며 사흘에 한 번씩 어의의 검진을 받았다고 한다. 영조는 또한 호불호가 너무나 분명하였으며 편애가 아주 심한 사람이었다. 첫째 아들인 효장세자를 잃고 아들이 태어나길 기다리다 딸이 태어나자 이 딸을 몹시 싫어하였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화평옹주와는 서로 한 집에도 머물지 못하게 하는 등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지나치게 구분하여 차별하였다고 한다. 조선 왕 중 최장기 집권한 영조는 시시때때로 권력에 욕심이 없다고 호소하며 수많은 양위 소동을 벌였지만 죽기 3개월 전까지도 왕위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83이라는 나이로 눈을 감았다. 비극의 주인공 사도세자. 사도세자는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두 임금 영조의 아들이자 정조의 아버지이지만 굴곡 많은 삶을 살다 28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비운의 세자이다. 영조가 42살이 되던 해인 영조 11년 1월 21일에 영빈 이씨가 원자를 집복헌에서 탄생하다라며 조선왕조실록의 첫 번째 기사로 사도세자의 출생을 알리고 있다. 이어 실록에는 오랫동안 왕위를 이을 리가 없어 모두 근심하고 걱정하였는데 사도세자가 태어나므로 온 나라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고 적혀 있다. 종사를 잊지 못할까 노심초사하였던 영조 또한 즐겁고 기뻐하는 마음이 지극하니 그 감회 또한 깊다라고 아들의 탄생을 그 누구보다 기뻐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아들을 향한 영조의 지극한 사랑은 사도세자가 태어난 당일 그를 조선 왕조 역사상 최연소 원자로 임명한 사실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중록에서도 영조가 첫 번째 아들 효장세자를 잃고 7년 후 마침내 아들을 얻게 되니
종묘와 사직에 막대한 경사에 비할 데 없이 기뻐하시니라. 온 나라 백성들이야 누가 기뻐 춤추지 않으리요 라며 영조와 왕실의 모든 이가 사도세자의 출생을 기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해경궁 씨는 자신이 전해 들은 이야기들과 왕실의 기록을 바탕으로 사도세자의 성장 과정을 한중록에서 들려주었다. 특별하고 비범한 아기 사도세자는 영조와 왕실의 총애를 받으며 성장하였고 돌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736년 3월에 조선 왕조 역사상 최연소 세자에 책봉되었다. 영조는 아들을 극진히 귀하게 여기며 자주 아들과 함께 자는 등 애정을 쏟았다. 조선 왕조 실록에도 3살인 세자가 효경을 읽고 글을 쓰다 라는 기사에서 영조가 영특하고 의젓한 어린아들을 칭찬하는 장면들이 남아있다. 그러나 세자가 4살이 되던 해부터 영조의 사랑에도 점차 변화가 일어났다. 꼼꼼하고 재빠른 성품의 소유자인 영조와 궁궐의 엄격한 예법은 사사로운 정을 아들에게 허용하지 않았다. 7살이 되던 해부터는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인 왕세자 교육을 받게 되면서 세자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였다. 9살에 어른이 되는 의식을 올렸고 10살이 되던 1744년에 동갑인 해경궁 홍씨와 혼례를 거행하였다. 성장해 나가면서 사도세자는 조금씩 영조의 기대에 어긋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공부와 궁중의 엄중한 법도를 중요시하던 아버지와는 달리 자유분방한 세자는 점차 공부에 흥미를 잃기 시작하였고 잡기와 무예에 점점 빠져들었다. 세자가 14살이 되던 1748년 영조가 유난히 총애하였던 화평옹주가 사망하자 영조는 슬픔에 빠져 세자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에 세자는 그림 그리기 같은 잡기와 칼, 무기, 무예에 빠지게 되면서 공부를 더욱 게을리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영조와 사도세자의 공식적인 대화들도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즈음부터 영조가 학문보다 무예와 잡기에 치중하는 세자를 질책하는 장면들이 등장한다. 1749년 사도세자가 15세로 성인이 되자 영조는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하였다. 비극의 시작이었다. 대리청정 기간 동안 꼼꼼하고 엄격한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가 어렵기만 한 아들 사이의 불화는 점점 더 커져가고 급기야 세자가 아버지에게 문안 인사도 드리지 않을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당연히 세자는 왕이 되기 위한 수업도 더욱 등한시하였다. 이후 한중록에는 사도세자가 15세의 나이로 대리청정을 하면서 시작된 아버지와의 갈등이 계속 악화되는 과정과 사도세자의 발병, 병의 악화가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죽기 전 해에는 궁궐과 무섭기만 한 아버지를 견디다 못해 27살의 사도세자가 영조 몰래 평양행을 하는 등 당시의 궁중 예법으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행동들을 하였다. 사도세자의 기행은 점점 더 심해져 갔다. 궁으로 비구니 승과 기생 등을 데려와 난잡한 잔치를 수십일 동안 벌이는 등 생애 끝에 다다를수록 그의 삶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기록은 전하고 있다. 존재감 없는 어머니와 기괴한 보모들. 사도세자는 영조와 선희궁 영빈이 씨 사이에서 6번째 아이로 태어났다. 어머니 선희궁에 대하여는 6살에 내인으로 궁에 들어와 31살에 영조의 정식 후궁이 된 것 외에는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
한중록에서 선희궁은 어머니로서 따뜻한 면모보다 엄정한 성격을 지닌 인물로 그려져 있다. 한중록에서도 선희궁에 대한 언급은 그리 많지 않은데 해경궁 홍씨가 주로 묘사하고 있는 선희궁은 어찌할꼬 하면서 그저 걱정만 할 뿐이지 궁중의 법도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아들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애틋함에 대해서 서술된 장면 또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초기 대상관계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젖가슴으로서의 어머니 역할을 그녀가 긍정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겠다. 또한 한중록에 의하면 사도세자는 100일 되던 날부터 어머니와는 떨어진 동궁에서 보모들과 함께 지냈으므로 주 양육자로서 어머니 역할 또한 미미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영조가 첫째 아들을 잃고 7년 만에 42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사도세자는 영특하고 총명하기 그지없어 아버지와 왕실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그러나 아들을 향한 영조의 지나친 사랑과 기대는 곧 독이 되어 태어난 지 100일 된 아기는 어머니의 품에서 떼내어져 세자를 위해 마련한 동궁과 낯선 보모들에게 맡겨졌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사도세자의 광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두 가지를 지목하였다. 하나는 어린 아기를 멀리 떼어내둔 것으로 강보에 있을 때부터 부모를 떠나 부모와 애틋한 정을 느끼지 못하며 성장하게 된 것이 참혹한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라고 그녀는 분석하였다. 이어 해경궁 홍씨는 다른 하나의 원인으로 세자를 돌보던 이들의 괴이한 자질과 성정을 꼽았다. 사도세자를 양육한 이들은 선대왕이었던 경종이 부리던 시종들로 내인들이 귀가 승하고 정이 없기 이를 데 없으니 이런 작은 일로 탈이 나니 어찌 한이 되지 않으리요 라고 그녀는 서술하였다. 왕위를 노리던 이복 동생 영조에 의해 경종이 독살당했다는 주장은 경종 사망 후에도 수십 년 동안 영조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만큼 그 당시 설득력을 지닌 소문이었다. 그러므로 경종을 모시던 이들이 정적인 영조의 아들을 어떠한 태도로 양육하였는지를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부모와 직접적인 접촉마저 어려운 환경에서 정성어린 보살핌 없이 자라난 사도세자의 초기 환경이 여러모로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초기 대상관계 역시 긍정적으로 형성되기 어려웠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조선의 성군으로 평가되는 영조를 아버지라는 역할에서만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처참하게 실패한 아버지라 할 수 있다. 아들의 출생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한 아버지 영조였지만 세자가 4살이 되던 해부터 점차 부자 간의 사이가 멀어졌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강박증적인 증상을 가졌던 영조는 엄격하고 가혹한 아버지로 평가될 수 있다. 아버지로서의 그리고 자연인으로서 영조의 면모는 한중록 등 여러 자료에 기록된 사실들에서 거듭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사도세자에게는 냉정하고 차갑기만 한 아버지였던 영조에 대해 해경궁 홍씨는 책 전반에 걸쳐 묘사하였다. 사도세자의 유년기를 기록하는 부분에서 그녀는 그 아드님을 조용한 때 가까이 앉히시고 진정으로 가르치신 일은 없고 마음대로 하게 버려두고 아른 채를 안으시다가 매양 남 모인되면 흉보듯이 말씀을 하셨다며 아버지 영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살가운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왕실의 격식과 어려움만이 존재한 듯 보인다. 아버지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드는 세자에 대하여
한중록에는 경모군께서 본 뒤 부왕 앞에서는 분명히 아는 것도 쭈뼛쭈뼛 하시는데 여럿이 모인 데서 잘 대답할 수 없는 부분까지 물어보시니 더욱 두렵고 겁이 나서 남 보는 데서 꾸중도 하고 흉도 보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다. 영조는 칭찬에 인색할 뿐 아니라 세자가 어떻게 하여도 그를 기쁘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대상인 것처럼 보인다. 사도세자가 영조의 명에 따라 대리청정을 하는 동안 중요하거나 당파 간의 갈등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아버지께 의견을 여쭈어 보면 영조는 그만한 일을 혼자 결단치 못하여 내게 번거롭게 취품하니 대리시킨 보람이 없다라고 야멸차게 꾸짖었다. 그리하여 세자가 물어보지 않고 혼자 결정을 하면 영조는 그런 일을 어이 내게 취품치 않고 스스로 결정하리 라고 다시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매섭게 야단을 쳤다고 한다. 세자는 이리 해도 저리 해도 아버지로부터 질책과 비난을 면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부자 간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져 갔다. 세자를 향한 영조의 비난은 갈수록 그 정도를 더해가는데 나라에 홍수나 가뭄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백성들이 얼어 죽거나 굶주려 죽어도 소조에게 덕이 없어 이러하다라고 꾸짖었다고 한다. 아버지의 끝없는 비난은 아들인 세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모든 잘못의 근원인 듯 느끼게 하였을 것이다. 영조는 또한 문과나 무과 시험처럼 평화롭고 길한 자리에는 세자를 곁에 앉히는 법이 없었고 사형 죄수 신문과 같이 상서롭지 못한 경우에만 세자를 대동하였다고 한다. 세자가 15세가 되도록 영조는 조상의 능참배에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았다. 갑갑한 궁궐 생활에서 선조의 능참배는 공식적으로 외부 세상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또한 대외적으로 영조가 세자를 자신의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임금의 궁궐밖 행차가 있을 때마다 세자는 이번에는 따라갈 수 있을까 하고 기대하다가 매번 못 가게 되니 섭섭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며 울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도세자의 심경은 그가 장인 홍봉안에게 직접 보낸 편지에 잘 표현되어 있다. 15세의 봄을 넘긴 지 오래이나 아직 한 번도 숙종대왕의 능에 참배하지 못했습니다. 라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서러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었다. 세자를 향한 영조의 엄격함과 싸늘함에 대해 해경궁 홍씨는 매양 불쾌한 말과 얼굴빛을 하심에 경모군께서 한 번도 용서를 입지 못하니라. 이리하여 점점 두렵고 무서운 것이 병환이 되니 등 여러 차례 되풀이하면서 한중록에서 묘사하고 있다. 영조는 신하들에게 자신이 왕위에 욕심이 없으며 연연하지 않음을 밝히려는 듯 여러 차례에 걸쳐 세자에게 전위를 명하였는데 이럴 때마다 세자는 석고대죄를 하고 피가 날 정도로 돌에 머리를 찢고 한겨울에도 며칠씩 엎드려 죄를 빌었다. 엎드린 데 눈이 쌓여 엎드린 것을 분간치 못할 정도로 쌓이기도 하였다. 심각한 강박적 증상을 보였던 영조는 부정을 타는 일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 불길한 기운을 씻어내는 자신만의 의식을 빠지지 않고 치렀다. 역적을 사형시키는 것처럼 나쁜 일이 있는 경우는 아무리 늦은 시간에도 세자를 불러 한마디라도 말을 시킨 후 보냈다고 한다. 영조의 차갑고 모진 행동들은 기록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세자가 22살에 천연두에 걸려 생사의 기로를 헤매고 있는데도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으며 정성왕후 능행에 사도세자가 따라 나섰는데 행차 중 비가 내리니 이것도 세자를 데려온 탓이라며 돌아가라 명하였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조차도 세자의 탓이라는 영조의 극단적인 증오는 사도세자에게는 처벌적인 아버지와 초자로 자리 잡았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도세자가 24 되던 해 영조 앞에서 우물에 빠져 자살 시도를 하였다. 이후 영조가 세자를 불러 속마음을 물으니 사도는 마음이 상하여 그러하나이다. 사랑치 않으시니 서럽고 꾸중하시기에 무서워 화가 되어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세자의 자살 시도 사건으로 잠시 둘 사이가 회복되는 듯이 보이나 결국 영조와 사도세자는 한 궁궐 안에서 지낼 수 없는 사이가 되어 영조가 자신의 거처를 경희궁으로 옮기고 말았다. 해경궁 홍씨는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행했던 혹독한 언행들과 처벌들을 열거한 후 경무궁께서 어려서부터 아버님의 자의를 받지 못하여 이같이 되시니 라고 가혹한 아버지로서 영조의 면모와 그것이 사도세자의 발병에 끼친 영향에 대해 책 전반에 걸쳐 세세하게 기술하였다. 사도세자의 질환. 한중록에 의하면 사도세자는 결혼한 다음 해 11살 때부터 아프기 시작하였다. 어떠한 병으로 아픈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으나 이후에 그가 천연두, 학질 등 치명적인 전염병에도 여러 번 걸린 것으로 추정해 보았을 때 체질적으로 병약한 부분이 있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사도세자의 병증에 관한 사실은 사도세자가 영조의 명에 의해 대리청정을 하게 된 15세 이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해경궁 홍씨는 유난히 무서움이 많았던 세자에 대해 소조께서 날이 조금 흐리거나 겨울에 천둥이라도 치면 대조께서 또 무슨 꾸중을 하실까 근심하시며 사사건건 두려워 떨고 이로 인하여 나쁜 생각이 나니 이것이 병환의 싹이라 라고 기록하였다. 서울대 권도한 교수가 2007년 일본 동경대에서 찾아낸 사도세자의 편지에서 사도세자는 자신의 병에 대해 직접 언급하였다. 사도세자가 19살 또는 20살 무렵에 장인 홍봉안에게 보낸 편지에는 병이 깊어서 나을 기약이 없으니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민망해할 따름입니다. 나는 본디 남모르는 울화의 증세가 있는 데다가 지금 또 더위 먹은 가운데 대궐에서 임금을 뵙고 나오니 열은 높고 울증은 극도에 달하여 답답하기가 미칠 듯합니다. 이런 증세는 의관과 더불어 말할 수 없습니다. 경히 약을 지어 남몰래 보내주면 어떻겠습니까? 라며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그의 심정이 표현되어 있다. 조선왕조 실록에서도 사도세자의 병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사도세자가 21살이던 1755년 동궁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막히고 뛰는 증후가 있어 약을 지어 올리고 이를 영조에게 보고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23살이 되던 해 사도세자를 각별히 아끼던 정성왕후와 인원왕후가 연이어 세상을 떠나자 그의 병화는 더 깊어졌다. 두 왕비의 상기간 동안에도 영조의 공개적인 꾸짖음은 더욱 심해져 갔으며 세자는 내관들을 더 심하게 매질하였다. 또한 옷을 갖추어 입으려고만 하면 발작을 일으키는 의대증의 발병도 이즈음 시작되었다. 영조의 경로 후에 세자는 수차례 자살 시도를 반복하였다.
아버지의 질책으로 인해 견딜 수 없이 억울했던 사도세자가 우물 안으로 뛰어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내관을 죽여 머리를 들고 다니는 기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해가 거듭될수록 세자의 병은 깊어져 갔다. 24살의 세자는 왜 살인을 하느냐라는 영조의 물음에 심화가 나면 견디지 못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닭 짐승이라도 죽이거나 해야 마음이 낫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사도세자의 의대증 또한 악화되어 옷을 한 가지 입으려면 적어도 2, 30벌을 해놓아야 하고 그 옷마저도 입는 것이 어려웠으며 때로는 불에 태우기까지 하였다. 옷 시중을 들던 이들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일 또한 더욱 빈번해졌다고 해경궁 홍씨는 기록하였다. 사도세자의 공식 병명으로 기록된 의대증에 대해 해경궁 홍씨는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의대 병환이야말로 더욱 형용할 수 없는 이상한 괴질인데저 옷을 한 가지 입으려 하시면 10벌이나 2, 30벌이나 해놓아야 하는데 그 옷마저도 잘 입지 못하시면 귀신인지 무엇인지를 위하여 불태우시기도 하니라. 한 벌을 순히 갈아입으시면 천만다행이나 옷을 입지 못하시면 당신은 당신대로 애를 쓰시고 이때 시중드는 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사람이 다치니 이 안이 망극한 병환이야. 그 병환을 6, 7년이나 앓으셨으니 극히 성한 때도 있고 적이 진정할 때도 있더라. 옷을 입지 못하여 애를 쓰시다가 어찌어찌하여 변변치 않은 것이라도 한 벌 입으시면 더럽도록 입고 계시니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 사도세자가 지나갈 때 사람이 보이면 그 옷을 못 입고 벗으시고 비단 군복 한 벌을 입는데도 몇 벌을 지어 무수히 불태우고서야 겨우 입으시니 태운 비단 옷을 셀 수가 없었으며 지나가지도 않은 사람이 보인다고 하여 사도세자가 다닐 때에는 미리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하기까지 하였다. 칠순 노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각별하게 지내던 여동생 화와농주를 죽이겠다고 칼을 꺼내들기도 하였다. 죽기 1, 2년 전에 병세는 극에 달하였다. 어머니 선희궁의 내인을 죽이기도 하였고 뒤주에 갇히기 1년 전인 1761년에는 의대증으로 옷수발을 들던 애첩 핑해를 발로 차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그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도 세자의 칼에 맞아 거의 죽을 뻔도 하였다. 생애 마지막 해인 1762년 3월 사도세자의 병은 그 정점을 찍었다. 기행도 극에 달해 금주령이 내려졌는데도 비군이 기생을 궁 안으로 데리고 와 수십일간을 음란한 술잔치를 벌였다. 자신의 거처를 죽은 사람 빈소 모양으로 만들고 시신 놓는 평상 같은 것도 두고서는 점치는 맹인을 불러다 잘못 말하면 죽이고 하여 하루에도 여러 명이 죽어나갔다고 한다. 5월에는 땅을 파서 3칸짜리 집을 짓고 마치 시신 넣는 관처럼 위에는 잔디를 깔아 밖에서 보면 알지 못하게 무덤 같은 지하방을 만드는 기괴한 짓을 하기도 하였다. 눈에 거슬리는 사람만 보여도 죽이기에 세자의 가마에는 뚜껑을 덮고 사방에 장막을 치고 다녀야 할 지경이었다. 의대증 역시 더욱 심해져 옷 입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아 남아있는 의복이 없을 정도였다. 영조의 부름을 받아 뒤주에 갇히는 날에도 제대로 옷을 입지 못하여 골룡포 아래 무명옷을 겨우 입었다. 이를 상복으로 오인한 영조는 내 나를 없애고자 한들 어찌 생무명 상복까지 입었느냐 하며 더욱 불같이 화를 내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다. 정조,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 2사는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나기 몇 달 전 왕손 의소를 잃은 조선 왕실에게 있어 그의 출생은 그 무엇보다도 경사로운 일이었다. 명문가 출신으로 뼛속까지 정치적이었던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는 아들을 조선의 왕으로 키우는 일에 온갖 정성을 쏟았다. 그녀는 한중록에 영특하고 조숙한 정조의 성장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돌 즈음에는 글자를 능히 알아 조숙함이 보통 아이와 다르더라. 4살에 효경을 배우시는데 조금도 어린아이의 태도가 없더라. 글을 좋아하시니 가르치는 수고로움이 없고 어른처럼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글을 읽으시는데 비상함이 보통 아이와 다르더라. 영조실록에서도 어린 세손의 영리함과 의젓함을 칭송하는 기록들이 여러 번 등장한다. 4살부터 글을 좋아한 정조는 8살의 나이에 세손으로 책봉되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사이가 이미 악화일로로 치닫던 그 즈음 영조는 그 누구보다도 정조를 편애하였고 정조는 이러한 영조의 기대에 부응하며 성장하였다. 기록은 그가 어린 나이에도 점잖고 빼어난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할아버지 영조를 기쁘게 하는 것에 능숙하였음을 세손이 조숙하고 영리하시어 응대와 행동이 할아버님의 마음에 잘 맞으시니 와 같은 표현으로 여러 번 전하고 있다. 그러나 조숙하고 점잖았던 정조는 11살의 나이로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보면서 극한의 공포와 트라우마를 경험하였다. 절대 권력인 할아버지의 분노 앞에서 어머니도 집권 세력의 우두머리였던 외조부도 그리고 친할머니조차 아버지를 구해주지 않았음을 두 눈으로 목격한 정조가 느꼈을 불안과 무력감을 짐작할 수 있다. 그 후 그는 할아버지 영조에 의해 사도세자가 아닌 영조의 첫째 아들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양되었고 즉위할 때까지 계속하여 어머니의 곁을 떠나 영조의 거처인 경희궁에서 생활하였다. 아들과 친정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던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청에 의한 것이었다. 천성이 효자인 정조는 효장세자의 아들로 영조 곁으로 간 후에도 새벽에 깨어 아침마다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고 답장이 와야 마음을 놓았으며 어른스럽게 어머니의 건강을 늘 염려하여 약을 지어보내기도 하였다고 한중록은 전하고 있다. 정조는 어머니에게뿐 아니라 할아버지에게도 지극한 효성을 보였다. 결코 할아버지의 뜻에 거스르는 법이 없이 성실하고 우수하게 왕이 되는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나갔다. 타고난 우수한 자질 덕분이기도 하지만 절대 권력자인 할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빼어난 식견과 깊은 효심 등 겉으로는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세손으로서의 모습과는 달리 정조는 성장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불안과 싸워야만 하였다. 할아버지의 눈치만 보는 어머니와 자신에게는 자유롭지만 아버지를 죽인 할아버지, 자신의 편이라고는 하나 없이 온통 정적들로 둘러싸여서 생활하는 것은 불안과 고통의 나날이었을 것이다. 정조실록에는 그가 낮이나 밤이나 자신과 자신의 편을 제거하려는 세력에 의해 고립되어 위태로움과 불안에 옷을 벗지 못하고 자는 수가 또한 몇 달인지를 알 수 없었으니 저궁의 고립과 위태함이 어떠했고 라는 정조의 고백이 적혀 있다. 돌이켜보면 역적의 아들인 그의 성장 환경에는 지속적인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또 하나의 아버지였던 할아버지 영조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 사도세자의 존재에 대한 언급조차 금지하면서 정조의 근원을 부정하였고 역적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는 협박 편지와 살해 위협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겉으로 그는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학문에만 매진하는 의젓한 세자로 성장했어야만 하였다. 정조가 밤을 새우다시피 독서하였던 것은 그의 불타는 학구열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면증과 싸우는 그만의 생존 전략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1776년 25살의 나이로 드디어 왕위에 즉위한 정조는 즉위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신하들에게 천명하였다. 그리고 왕위에 재임한 24년간 대왕으로서 조선의 그 어떤 왕보다도 무수한 업적을 남기는 한편 아버지 사도세자의 복권과 복수를 진행하였다. 왕위 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수많은 살해 위협과 종기에 시달리던 그는 급작스럽게 49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군주로서 완벽에 가까웠던 정조를 기리기 위해 신하들은 그가 중국의 전설적인 임금만큼이나 어진 왕이었으며 유학의 경전을 그대로 실천한 성인이라고 그의 묘비문에서 그를 칭송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펴내고 서정민님이 지은 영조, 사도세자, 정조, 그들은 왜 일부를 낭독해드렸습니다. 전체 낭독을 허락해주신 저자와 연구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2부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